젠슨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간 시대다. 물리적 AI로 간다. 이 선두주자가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결국은 혁신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까지 미국이었고 그것이 앞으로도 미국 기업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S&P 500 안에 있는 이런 기업들 투자하시고 미국이 S&P 500 시장이 좀 더 좋은 흐름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S&P 500 ETF가 대세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S&P 500은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대형주 500개를 가지고 만든 지수고 미국 시장 전체 뉴욕 증시의 80%를 커버하는 지수다 보니까 S&P 500에 투자한다는 거는 곧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코스피하고 비교해 보면은 훨씬 어떤 성과 면에서 차이가 크게 났죠. 코스피가 뭐 올해 들어와서는 뭐 60% 정도 이상 상승을 했지만 사실은 코스피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서 못 올라왔었고요. S&P 500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조정은 받게 했지만 상당한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성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S&P 500에 투자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고요. 근데 과거에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해서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냐는 거에 대해서는 또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우리 어떤 큰 어떤 산업의 흐름을 보시면 IT 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PC부터 시작해서 이제 닷컴까지 버블로 한번 터지긴 했지만 이런 IT 혁명 구간에 있었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지금 메타라고 불리는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다 주도를 하고 결국은 마지막 생존자로서 큰 혜택을 본 기업들이잖아요. 이게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201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기차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데 전기차 시대에 게임 챌린저로 나섰던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거의 뭐 도요타 몇 배야 되는 시가총액, 자동차 회사, 전 글로벌 자동차 회사 다 합친 거하고 테슬라하고 시가총액을 비교해야 될 정도로 테슬라가 엄청나게 시장을 지배했었죠.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는 다시 AI라는 큰 흐름이 시작됐는데 결국은 그 AI라는 큰 흐름의 가장 중심에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예요. 미국 회사입니다. 그것도. 이제 거기에 뭐 이제 다른 저희가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맥 7이라고 하는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뭐 메타, 뭐 이런 회사들이 다 포함이 되지만 실제로 가장 핵심은 엔비디아였고요. 나머지 기업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는데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하나의 산업의 큰 흐름이 바뀌는 이 혁신 기업들, 큰 흐름을 바꾸는 이런 혁신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이 자본시장이라는 이 구조가 그런 혁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시장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다면 앞으로도 사실은 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큰 산업의 흐름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의 흐름을 보자면은 향후에는 이 AI라는 산업이 지금은 단순히 우리가 AI를 이제 챗 GPT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궁금증을 해소하는 정도, 그다음에 아니면 간단한 영상이나 이런 정도를 만드는 거지만 향후에는 나의 어떤 의도를 파악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에이전트 AI라고 그러거든요. 에이전틱 AI, AI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약간 코파일럿, AI 코파일럿 같은 개념이니까 구조정사. 그러니까 내가 조정 다 하고 옆에서 이제 시키는 거죠. 이렇게 뭐 좀 해줘. 이렇게 이제 서포트 해주는, 어시스트 해주는 정도. 근데 이제 이게 에이전틱 AI 시대로 가게 되면은 내가 지시를 하면은 내 의도를 파악해서 지시한 것뿐만이 아니라 연관된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뉴욕에 여행 갈 건데 항공편이 뭐가 있고 그다음에 호텔은 어떤 데가 묵을 만한지 알아봐줘 하면 얘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행기 시간 다 하고 최적의 비행기 시간과 최적의 호텔을 찾아서 예약까지 해주고 그런 기능을 다 포함하는 게 이제 에이전틱 AI, 아니 AI 에이전트라고 부르죠. 이제 그 시대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건 뭐냐면은 CES 2025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행사에서 2025년 행사에서 젠슨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간 시대다. 물리적 AI로 간다. 그게 뭐냐면 자율주행. 이제 사물과 결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결국은 이런 AI 기능들이 자동차에 조입이 돼서 내가 운전을 안 해도 자동차가 도로 상황을 다 파악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이제 사물과 결합이 된 사물의 형태로 AI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 도로라는 환경을 아예 벗어나서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AI가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5년, 10년은 이런 이행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큰데 이 선두주자가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물론 이제 중국 기업들이 지금 많이 열심히 쫓아오고 뭐 어떤 제조적인 측면에서 로봇을 제조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 기업들도 잘할 수도 있죠. 만드는 것도 중국 회사들이 중국이 잘하니까요. 근데 결국은 혁신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까지 미국이었고 그것이 앞으로도 미국 기업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S&P 500 안에 있는 이런 기업들 투자하시고 미국이 S&P 500 시장이 좀 더 좋은 흐름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 1천만 원이라면 어디에 얼마큼 넣으면 좋을까요? 자기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게 다 반영이 돼야 돼서 뭐 이제 앞에서 좀 설명드렸던 거지만 나는 되게 보수적이고 위험을 많이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뱅가드 S&P 500 ETF 이런 데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굉장히 리스크를 좀 적극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같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이런 ETF를 사두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대체로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그냥 시장 전체를 사는 거죠. 이런 분들은 나만의 특화된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금리나 이런 거 내가 굉장히 해박하고 잘한다. 이런 분들은 업종 ETF가 아니라 금리 수혜주 같은 수혜 업종을 선택하시면 되죠. 뭐 금융주를 사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투자자들 중에서 약간 자기만의 특화되어 있는 지식적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활용한 업종 ETF나 테마 ETF를 사셔도 좋다고 봅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이 훈련된 전문 펀드 매니저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의 전제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저 사람이 펀드 매니저는 모르는 나만의 노하우와 어떤 지식적인 배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각각 처한 입장이 어떤 사람이냐. 증시를 잘 모르고 특별한 어떤 그 지식적 배경이 없고 그다음에 시장을 자주 들여다보고 고민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뭐 S&P 500 관련된 ETF나 또 성향적으로 조금 리스크를 더 테이킹해도 괜찮은 리스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분들은 QQQ 이렇게 사시면 되고 아니면 다른 분들은 뭐 이런 어떤 지식적 배경이 있으면 그걸 활용한 테마 ETF나 업종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거는 투자자의 성향이나 이런 어떤 그 지식적 배경 이런 거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딱 뭐가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각각, 그러니까 자기의 성향과 그다음에 자기의 현재 상황,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거를 상품을 선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적립식 투자 시 어디로 모아두면 좋을까요? 네, 뭐 50만 원씩 적립하신다고 한다면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닐 것 같아요. 약간의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일 것 같아요. 이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투자 규모가 좀 크시겠죠. 근데 이제 약간의 여윳돈을 투자한다면 저는 S&P 500이나 QQQ를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수를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에는 시장이 변동성에 의해서 하락할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만 5년, 10년 길게 놓고 투자를 하신다면 작은 돈이지만 나중에 10년, 15년 뒤에는 상당히 큰 돈으로 돼 있을 수 있고요. 그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어떤 큰 흐름 자체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어떤 복리의 효과를 장기 투자하시면 좋은 게 복리의 효과를 노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은 돈으로 투자하고 싶다면은 안전하게 S&P 500이나 나스닥 100 추종하는 QQQ 같은 것들을 좀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별도의 얘기가 되겠죠. 네. ETF 선택 기준과 실전 투자 전략을 조언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조금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단순히 이제 수익률 얘기를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월 배당 수익률이 얼마고 이렇게 하면은 뭐 내가 투자했더니 얼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투자 상품에 대한 위험에 대한 고려가 없다라는 게 좀 저는 좀 이제 선택을 할 때
기준점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이제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는 거를 5부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5부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되게 높아 보이지만 이 상품이 위험이 많다면 위험을 조정한 수익률은 굉장히 낮아질 수 있어요. 뭐 정말 극단적인 예를 보자면 수익률은 낮지만 굉장히 위험이 낮은 이런 그 ETF보다 더 위험 조정 수익이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게 좋아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어떤 능력도 내야 되고 성향적으로 감수할 수 있어야 이제 살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다 모든 것들을 지표들을, 위험과 관련된 지표들을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책에서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리는 게 그런 지표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분산 계수라든지 아니면 샤프 지수라든지 트레이너 지수, 젠슨의 알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샤프 지수는 꼭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샤프 지수는 이 경제학자 이름을 딴 근데 이분은 이거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고, 이거는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검증이 많이 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뭐 물론 이제 어떤 이 지표가는 한계점도 뭐 별도로 있고, 저희 책에도 그 한계점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놨지만, 기본적으로 이 샤프 지수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시계열적으로 놓고 보고 비교할 때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쓰고 있으니까는 뭐 같은 시간대 횡단면적인 비교를 할 때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샤프 지수 정도는 꼭 확인을 하시고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 샤프 지수는 추가적인 위험을 내가 감수를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위험이 아니고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로 정기예금 들면 거의 무위험이잖아요. 위험이 없잖아요. 이거는 뭐 은행이 파산이 나도 정부에서 5천만 원까지 이제 뭐 보장해 주니까 이거는 안전한 자산이죠. 근데 그게 한 2%, 3%거든요. 정기예금이. 예를 들어 상품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에요. 근데 ETF로 투자하게 되면 추가로 위험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보다 당연히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는 이 위험이 없는 상태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 2에서 3%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위험을 짊어짐으로써 요구할 수 있는 수익률. 내가 이만큼 위험을 짊어졌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만큼의 수익이 나와야 돼라는 게 이제 굉장히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투자가들이 계산하는데 어렵진 않은데 데이터들 막 모아서 해야 되니까 사실 어렵죠. 근데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야후 파이낸스 같은 데 들어가시면 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웹사이트 중에 ETF 쪽만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아예 ETF 전문 그 인터넷 사이트인 ETF.com 같은 데도 들어가시면은 이 샤프 지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지수를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데가 야후 파이낸스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야후 파이낸스 이용하는 방법, 야후 파이낸스를 이용해서 샤프 지수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책에 좀 자세히 좀 기술을 좀 해놨고요.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뭐 모닝스타라고 하는 그 전문 펀드 평가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는 별점으로 그 펀드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평가를 한 다음에 별점을 줘요. 별 5개가 제일 좋은 펀드고요. 4개, 3개 이제 별이 없는 펀드도 있고요. 근데 최소한 3년 이상 지난 펀드들만 평가를 합니다. 3년 이내의 성과는 신뢰할 수 있는 성과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3년 이상 된 펀드만 평가하는 모닝스타라는 이런 그 전문 펀드 평가사가 있는데, 걔네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무료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이 꽤 많아요. 그것도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정리를 책에서 해놨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얘가 그래도 최소한 별을 몇 개 받고 있는지, 여기에 관련돼서 중요한 위험과 관련된 지표들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궁극적으로 그래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수익률만 보고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펀드가 갖고 있는 많은 내재적인 가치들을 함께 판단을 좀 하실 수 있는 게 제가 그 ETF 투자를 하시는 데서 꼭 필요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웅달책방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번 이 책을 내면서 좀 역점을 뒀었던 부분은 어떤 미국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유명하고 어떤 배당 ETF가 좋은지 뭐 이런 거를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나만의 어떤 투자 성향과
나의 재정 상태에 맞춰서 내가 ETF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평생 나만의 ETF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히 수익률만 추정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ETF 선택하시고 거기를 통해서 좋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낸 책이니까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